탈북인을 4,000명 정도 구출한 이제 영웅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거의 모릅니다. 하지만 미국, 유럽,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그분하고 하고 있는데 저는 중국 단동에 가서 실제로 제가 탈북인을 구출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태국에도 여러 번 갔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구출을 하고 라오스도 가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목사님하고 운영하고 있는 탈북인 구출 조직이 세계 최대 조직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탈북인 구출하는 그 루트의 90%는 저희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북한에 대한 정보도 많이 갖고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2019년에 CNN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김정은이 죽었다. 그리고 알려놨을 때 제가 그때 페이스북에 올렸죠. 김정은 안 죽었다. 강원도에 있는 어느 기다려서 잘 살고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제 페이스북에 올렸고 뉴스화가 됐습니다. 결론은 김정은이 살아있는 걸로 나왔죠. 이런 걸 왜 알 수 있냐? 중국에 저희 팀이 있으니까, 세계 최고의 팀이.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정당을 만드는 법. 아마 이 주제를 제가 원래 다른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주제를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사실은 정당을 만드는 법을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냥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교육개혁이라든지, 제가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기도 하고, 리딩으로 리드하라. 우리나라의 그 인문학 열풍을 불러일으킨 책이죠. 그 책을 제가 집필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 2010년이었나요? 그 당시 교과부에서 제 책을 참고로 해서 초중고등학교의 인문학 소양교육이라는 걸 최초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좀 교육적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인공지능과 교육개혁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이제 부제가 날아온 게 언론을 보고 알았어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정당을 대체되지 않는 정당을 만드는 법. 그러니까 이 주제를 쓰신 분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저도 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도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도 이거는 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정당이라면 결국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정치인으로 구성된 정당이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와이프가 운전하는데 옆에서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도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으로 국민들의 여러 같은 성원이 있더라고요. 정치인들이 너무 싫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인공지능으로 대체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인공지능은 파벌도 없고 자기 탐욕도 없고 그런. 그런데 이제 이것 또한 판타지에 불과하죠. 왜 그러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을 모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학습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의 가장 큰 문제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차별하는 거죠. 흑인을 차별하고 백인을 오히려 이제 좋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우리나라도 카카오에서 인공지능 윤리연구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스탠퍼드라든지 하버드 이런 데서 인공지능 윤리연구소를 만들어서 그래서 활발하게 그런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을 때 이 핵심은 결국 인공지능인데, 이 인공지능이 완벽하지 않더라는 거죠. 인간 이상으로 차별이 심하고 인간 이상으로 편향도 있고, 결국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나? 인간을 학습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인공지능에게 어쨌든 대체되지 않는 정치인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저는 이걸 조금 현실적인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은 국민이 진짜 인공지능 이야기를 떠나서 국민이 진짜 다른 사람을 몰라도 이 정치가는 반드시 있어야 돼.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매력 있는 정치는 도대체 어떻게 탄생할 수 있는가? 그거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인공지능이랑 섞어서 이야기할게요. 인공지능 이야기가 안 나오면 주최 측이 되게 실망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또 언론에도 나가고 그래서 여기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인재, 하버드라든지 나사, 구글, IBM, 애플 이런 데서 원하는 인재상이 정확히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 가지 능력을 갖춘 인재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적 상상력, 두 번째는 공감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인재는 창조적 상상력과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정치가 현실적으로 이 사람은 국민의힘이라는 설령 정당이 사라지더라도 이 사람은 살아남아야 돼.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치는 결국 창조적 상상력과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서양에 예를 들면 우리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아시죠?
아, 모르시나요? 아니, 대답을 하세요. 이제 화가 나잖아요. 나 먼 길 왔는데. 나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자, 테슬라 모터스의 일론 머스크 아십니까? 테슬라 CEO? 예.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요즘 좀 안 좋죠. 테슬라 주식이. 자, 근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대표적인데, 일론 머스크가 어느 날 실리콘밸리에 있는 학교를 갔어요. 자기 아들이 5명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 학교들은 지금 다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교육을 하고 있죠. 일본은 2019년에 그 교육혁명을 일으켜서 일본도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대한민국은 그 바칼레로와, 일본의 국제 바칼레로와 이런 비슷한 것들을 뭐 대전이라든지 이런 제주 이런 몇몇 지역에서 흉내만 내고 있죠, 흉내만. 일본은 굉장히 오랜 시간 시범학교를 거쳐서 그런 교육혁명을 일으켰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 그냥 겉핥기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모든 교육이 실리콘밸리에서 왔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실리콘밸리에 자기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를 가보니까 이걸로는 인공지능에게 그 대체되는 인재밖에 나오지 않는다. 인공지능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인재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이 사제를 털어서 에드 아스트라라는 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실리콘밸리에 돈 많은 귀족 자제들이 거기를 다 다니고 있죠. 30명 정도예요. 예, 거기 교육 과정은 철저하게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교육 과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얘네들은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세계적인 리더가 된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느 지역구에, 뭐 여기 정치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지역구에 그 인공지능 공장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의 근로자들이 해고를 당한다거나 어떤 지역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죠. 여러 가지 인간들과의. 그러면 이제 그 지역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너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를 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이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으로 서로 묻고 토론하는 게 교육과정의 90%라고 합니다. 자,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 이제 이런 흐름으로 이제 세상이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학교들, 실리콘밸리, 그리고 그 다음에 구글이나 애플이라든지 나사, 뭐 이런 곳에도 이런 똑같은 교육을 직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럼 이런 교육의 핵심은 뭐냐? 교육 방법은 트리비움이라는 겁니다. 라틴어인데 3가지 길이라는 거죠. 이건 문법, 파악, 논리학, 수사학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주무셔도 됩니다. 여기서 잠깐. 2명밖에 안 웃었네. 노력하겠습니다. 문법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개념을 파악하는 거죠. 논리학은 그 개념을 파악하고 내 논리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들으니까 이제 원전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의 정말 잘못된 정책이었죠. 그럼 그 원전이 문재인 정부의, 지난 정부의 원전 사업이 왜 잘못되었나? 무슨 문제가 있나? 이거를 개념을 파악해서 내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이 문법학이고, 논리학이라는 것은 여기에, 그러면은 이제 그 민주당의 논리를 내가 다 박살을 내야 되잖아요. 여기에 완벽한 논리를 세워가는 과정이 논리학이고, 그 다음에 수사학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그렇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수사학의 특징은 단순히 내가 혼자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공감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국민이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겁니다. 이 3가지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트리비움, 실리콘밸리라든지 뭐 이런 데서 지금, 또 일본에서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교육이 그거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체육 수업 시간에 어떤 걸 합니까? 농구 시간인데 애들이 농구도 합니다. 농구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상을 붙이고 모여서 뭘 하죠? 농구에 대한 개념을 이제 깨우치죠. 그 다음에 소논문을 쓰죠. 중학생들이 그래요. 논문을 씁니다. 에세이를 쓰고 그거를 이제 수사학적 개념으로 발표하는. 그래서 이 3가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묻고 싶은 거죠. 뭐 저야 글 쓰는 사람이니까 맨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쨌든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이제 국민의, 꼭 인공지능이 아니더라도 다른 정치인에게 대체되지 않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이런 주제로 저한테 강의를 요청하셨으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현대의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이 내려진 그런 인재가 되는 결론이 쉽게 말하면 읽고 쓰고 말하기. 어려운 말로 문법학, 논리학, 수사학. 좀 더 근사한 말로 트리비움인데, 저는 묻고 싶은 거죠. 여러분 중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스피치를 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 계실까? 묻고 싶은 겁니다. 그냥 내가 옳다라는 걸 그냥 밀고 나가는 사람이 이제 국민이, 내가 이렇게 쓰면 국민이 들을 거야. 국민은 전혀 공감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창조적 상상력과 공감 능력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거죠. 창조적 상상력은 정치가로서 별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이준석 씨 사태가 벌어졌죠. 뭐 이준석 같은 정치인이 없는 세상을 창조적으로 상상하고
국민들에게 그걸 납득시키는 거. 그렇다고 이준석 씨가 정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니까. 아니면 뭐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없는 세상. 윤미향 같은 정치인이 없는 세상. 아, 제가 실명을 말해서 실례인가요? 네, 뭐 명예훼손으로 걸겠다면 뭐 제가 뭐 또 받겠습니다. 국민으로서 할 말은 있는 거니까 제가 또 작가로서. 그런 거죠. 네. 잘못된 시민단체가 없는 세상을 상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리를 내가 세우고 내 논리를 국민들에게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대체되지 않는 정치인이 아닐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목이 요즘 안 좋습니다. 빅사리가 났는데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시간이 다 됐나요? 20분 부여받은 것 같은데? 싫어요. 싫어. 아니, 나는 제가 20분 부여받았기 때문에 20분만 하고 10분 질응답하고 갈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니면은 따로 자리를 마련해 주시든가요. 네. 제가 시간 배정을 30분을 딱 받았고 20분 강의하고 10분 질응답해 주세요 받았기 때문에 좀 더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럴까요? 예. 뭔 얘기를 하지? 무슨 얘기를 더 듣고 싶으세요? 네, 할 얘기는 다 끝났는데. 감사합니다. 네네. 뭐 무슨 얘기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작가로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부인이신 우리 차유람 네네. 프로 선수께서 지난 지방선거 때 저희 당에 합류하셔서 예. 우리 당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네네네. 들은 얘기로는 이제 프로 선수의 자격까지 다 박탈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네네. 그걸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우리 이지성 작가께서 우리 당에 가서 좀 도와줘라라고 이렇게 강요 아닌 강요를 했다 그러는데 예, 제가 강요했습니다. 예, 그 강요한 이유가 무엇이었던지 알겠습니다.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전라도 출신이에요. 제 아내도 전라도고, 저는 이제 전라도 전주, 아버지는 임종석 씨와 같은 동양입니다, 제가. 그리고 사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은 다 제 고등학교 선배, 대학교 선배, 한 달이 걸치면 다 아는 사람들이죠. 네. 고향 사람들이라든지 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예를 들면 유시민 씨가 아저씨라고 부르는 그런 분이 제 아버지 절친이시고 제가 사실은 저희 집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집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호남 좌파 명문가의 반열에는 들어가요. 그런데 저는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저 주일학교 선생님, 저랑 가장 친했던 선생님이 주사파, 지금도 전주에서 주사파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시민단체에서 이분이 대학생이 된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자기 그거를 물려주겠다. 그분이 이제 전주에 있는 모 대학교를 졸업을 했지만 그 앞에 상권을 다 쥐고 있는 실세죠, 실세. 그분이 총학생회 회장도 다 임명을 하고 그 정도로 실세였는데 그분이 저에게 자신의 권력을 물려주겠다. 권력 수업을 받아라. 그래서 한 몇 달 쫓아다니다가 이 형이 믿는 분은 김일성 수령이시지. 이게 보수 꼴통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 저는 실제로 겪은 거니까 그런 흐름을 겪으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이게 한국의 진보 세력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제가 내렸던 사람이고요. 하지만은 저는 작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작가로서 정치색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굉장히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한 15년 전의 이야기인데 제가 겪은 일이 있습니다. 출판계에서. 한 번은 출판계에 힘 있는 분들이죠. 거기 초대를 받아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제 다 술 한 잔씩 하고 그러는 분위기였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위하여 건배. 그러니까 갑자기 주치하신 한 분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일어나더만 그분 뺨을 때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혁명전사인데 낮은 단계가 뭐냐, 높은 단계지 연방제는 당연히. 이거 실제로 제가 겪은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출판계에서 옛날 분들 모이시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고 저는 거기에서 대한민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늘 한바탕 싸우다 끝나는데 근데
근데 결국 이제 보수 정당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뭐 그렇다고 제가 진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뭐 진보도 있어야 되는데 진보라는 곳은 대한민국의 민주당이라는 곳은 저는 정권을 절대로 잡아서는 안 되는 정당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너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예. 뭐 저기서 뭐 깊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살다 이렇게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정당이랍시고 이거 정당을 하고 있나? 최근에 또 이재명 씨의 사당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은 정말 하루빨리 정말 한국에서 정치 생명을 어떻게 보면 끝장을 내줘야 될 사람들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박수를 또,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런 배경이 있던 차에 제가 이제 국민의힘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많은 국민들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국민의힘에는 두 가지가 가장 부족하다. 그러니까 젊음의 이미지, 그리고 여성의 이미지가 너무 부족하다. 그 이야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정말 죄송합니다만 대한민국 보수정당을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할아버지 이미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그래요. 지금 오니까 다 젊으신 분인데 이미지는 이상하게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너무 잘못된 거죠. 뭔가 뭐 그 이미지 마케팅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뭐 민주당의 그런 전략이 먹혔을지 제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고심 끝에 저는 이제 작가기 때문에 저는 또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자랑을 하자면 저는 이제 지난 5년 동안 제가 가장 열심히 했던 거는 이제 그 북한 인권 관련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뭐 개인적으로 정치적 목적도 있어요. 제가 정치인이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대한민국은 참 친북적인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이 진보 세력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 세력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려면은 결국 북한 인권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북한 인권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현장을 직접 가는 이유도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을 만나보고 내린 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을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가 아무리 한국 사람이 북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현장을 갔다 왔다, 직접 구출했다 이 얘기를 하면은 저를 존경하는 태도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론 뭐 현장에서 구출하다가 얼마든지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네. 저랑 같이 활동하시는 목사님도 태국 감옥이라든지 중국 감옥을 4번 다녀오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뭐 그럴 수 있죠. 하지만은 뭐 사나이가 뭐 인생 한 번 사는데 뭐 감옥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태국 감옥 갈 수도 있는 거.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결실이 이제 내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내년 5월 달에 일단 이스라엘에 저는 유대인들과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게 소설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뭐 들어주세요. 뭐 제가 거짓말 할 사람은 아니니까. 내년에 뭐 이스라엘 대학교,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학교죠. 이스라엘 대학교에 제가 북한 인권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로 제가 초청 특강을 제가 받은 상태고 하이파 대학교를 또 갈 거고요. 같은 주간에. 하이파 대학교는 우리나라 따지면 연고대 정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미국 의회와 이제 연결점이 생겨서 미국 의회에 가서 이제 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구출한 탈북 대학생들을 데려가서 뭐 종전선언, 미국의 그 브래드 셔너라든지 그 샌더스 계열 있잖아요. 진보 코커스, 그 공산주의자들, 그들을 다시는 그들이 의회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뭐 이런 평화협정, 이런 서명을 받는 일을 절대 못하게 하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에게 협력하겠다라는 의원들은 있고요, 미국에. 예. 그리고, 근데 물론 이제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데이비드 알튼경이라고 그분이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하시는 분인데 그쪽하고도 저희가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미국의 그 요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대인이신데 그 아브라함 협정 뭐 하시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분이 또 저희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그분을 또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몰라요. 뭐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쨌든 미팅은 뭐 다 예비가 돼 있고 또 뭐 당연히 이제 오토 원비어 부모님 뭐 이런 분은 뭐 당연히 수순이 만나는 수순이겠죠. 이런 흐름을 이렇게 쭉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국내에서 열심히 하고 나는 해외에서 할 테니까 당신이 들어가서 좀 국힘의 젊음의 이미지와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를, 젊고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를 당신이 들어가면 바뀌지 않겠냐. 내가 보기에는 뭐 배현진 씨도 있고 나경원 씨도 있고
다 아름다운 분이고 여성이지만 왠지 좀 부족한 것 같아.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한 것 같고 당신이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이 날 것 같다. 그래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조명희 의원님이신가요? 김영선 의원님 죄송합니다. 네, 짧은 시간에 잘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또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민이 조금씩 모아서 만든 그 세금을 어디에 가장 쓰는 것이 좋은가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이지승 작가님이 볼 때 대한민국이 또 대한민국 국회가 이지승 작가님이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영역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 그 예산을 써야 되는 데가 있다면 어디냐라는 거 하나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굉장히 요거는 물적인 거고 지성적으로는 제가 감명 있게 봤던 캐치프레이즈가 한 10년 전에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정보화에는 앞장서자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아,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국힘의 테마가 통합, 민생, 미래인데 우리 이지성 작가님 강의를 듣고 보니까 저 테마가 아닌 우리가 어떤 지성적인 목표를 갖는 그 테마가 있을 수 있다면 어느 게 있느냐라는 거고 세 번째는 지금 대한민국이 민주화 하는데 사실은 관료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지성 작가님이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국민적인 그런 가치관의 기준은 무엇인지 혹시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조금 더 길게 얘기해야 되는 것 같으면 다음번에 한 번 더 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 감사하고요.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세금을 맞나요? 질문이 갑자기 너무 어려워서 무슨 논술 시험 보는 기분이에요. 세금을 어떻게 잘 써야 어디에 써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두 번째가 새로운 테마였나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세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처럼 세금이 정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세금이 왜 그렇게 엉뚱하게 많이 쓰이는지 제가 세금 집행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세금은 당연히 미래를 위해서 쓰여져야 되죠. 미래를 위해서 쓰여진다라는 것은 결국 교육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교과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퇴행적인 데 교육이 세금이 쓰여지고 있어요. 교과서의 모든 내용이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귀족노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말이 많은데 없어져야 될 단체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1980년대입니까? 지금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동차를 예를 든다면은 자동차 공장을 다 폐쇄를 하고요. 포드라든지 이런 100년 이상의 그런 기업들이 자동차 공장을 폐쇄를 하고 그러는 시대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로봇이 다 제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 시대가 다가오고 이러는데 지금 대한민국 교과에 있어서 가르치는 것은 철저하게 귀족 노조의 입맛에 맞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귀족 노조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귀족 노조라는 것은 결국 소멸되게 돼 있어요.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스마트폰을 들고 다닐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걸로 주문을 하고 음식을 집에서 시켜 먹고 옷을 주문을 하고 상상도 못했던 거죠. 벽돌폰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사라졌습니다. 그것처럼 귀족 노조도 다 사라지는데 충격적이게도 대한민국의 교육은 대한민국의 세금이 또 교육에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게 진작 사라졌어야 마땅할 귀족 노조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그런 교과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국민의힘에서 이 개념을 습득을 하시고 문법 파악, 어려운 말로 드리고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 논리화를 만들고 이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국민에게 설득을 시킬 수 있는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뭐 세금 얘기는 이 정도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나가야 될 테마는 심플하죠. 굉장히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엄마들이죠. 네, 가장 격렬한 정치 세력이 엄마들입니다. 네, 무서워요. 제가 초등학교 교사 시절에도 제가 분당에서 5년하고 성남시에서 5년을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이미 그때가 30년 전인데 25년 전, 20년 전인가 그런데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교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해요, 학부모들이. 그 정도로 학부모님들이 셉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특히 30대, 40대 여성 학부모들이 국민의힘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건 뭐 팩트니까. 그러면 그들을 잡을 수 있는 테마가 무엇인가? 그런데 이 테마, 제가 3040 엄마들의 마음을 잡아서 표를 얻자라는 얘기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정당이 나가야 될 앞길이라고 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결국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엄마들을 현장에서 만나보면은 엄마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열렸다라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데 뭐 인구가 소멸한다는데 우리 애한테 국영수를 가르쳐도 되는가? 제가 지금 그 유병준 의원이 계시는 그 강남 제가 병에 살고 있는데 그 강남에 그 난다긴다는 부모님들을 만나봐도 결국 결론이 그거예요. 제가 어쨌든 그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대중화를 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만나서 물어보는 게 대기업 회장님들도 그렇습니다. 미국에 유학을 보내신 이런 분들도 저를 만나서 물어보는 게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이 교육이 진짜 우리 아이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맞냐 여기에 대한 공포가 다 내재가 돼 있어요. 두려움. 그러면서 분노가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분노죠. 우리는 이렇게 불안한데 왜 학교 교육과정은 이렇게 우리 학교 다닐 때랑 똑같은 거야. 학교 수업 방식. 이런 흐름이죠.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라는 것은 결국 4차 산업혁명.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최근에 그 65세 이상 자영업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사실 아십니까? 자영업자가 40, 50대는 줄고 있어요. 65세 이상은 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요즘 이제 정년이 단축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자동화의 흐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60대도 그렇고 그 60대를 보면서 40, 50대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일반 국민들은. 미래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낀 세대가 아닐까. 저 밑에 정말 4차 산업혁명에 적응이 이미 되고 여기에 준비된 인재들과 그렇지 않은 인재 사이에 내가 끼어 있는 게 아닌가.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불안을 이해를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불안하세요? 예, 그 불안이 국민들은 10배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이 커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또 4차 산업혁명에는 굉장히 많이 이 교집합이 생기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국민들의 이 불안한 마음을 좀 우리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이제 교육이라든지 또는 직업에 대한 이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것들을 제시를 해줄 수 있다라면, 민주당도 이건 못하고 있잖아요. 좀 차별화가 좀 되는 지점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지성 작가님 시간이 상당히 오버됐습니다. 더 이상 질문 받지 않고 다음 감사합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지성 작가님께 감사의 큰 박수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